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정말 크거든요. 여기에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사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중국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과잉 생산은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약간 왕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디플레를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를 불러온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은 25년 만에 최악이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이죠. 중국의 물가지수가 1999년 이후에 가장 긴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잘 발표를 안 해주니까 블룸버그가 직접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3년 4분기에 1.5% 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물가가 하락하는 건 더욱더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본에서도 목격을 해봤죠. 199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불황이 시작된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됐는데 일본이 3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바꾸기가 정말 어려웠고 최근에서야 일본의 물가가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당국은 디플레를 부정하고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지침은 언론이나 아니면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정부기관 이런 곳에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빠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중국 경제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이런 디플레는 사실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그동안 일본형 장기 불황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IMF 외환위기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형 장기 불황에도 절대 빠지지 않겠다.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근데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묻지마 과잉 생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 수출을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계획에 아주 크나큰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중국산 안 사요. 이런 현상이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국의 과잉 설비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잉 생산은 몰라도 설비 자체가 과잉인 건 중국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의 EV 전기차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하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바로 니케이 아시아 기사 제목인데요. 2025년 중국의 친환경차의 생산 설비는 무려 3,60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내 판매량은 1,700만 대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1,900만 대는 도대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잉 설비인 거는 진짜 분명한 거죠. 왜냐? 2023년 중국의 친환경차 수출은 고작 172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뒤에 지난해 판매량의 11배를 판다? 도대체 누구한테 판다는 얘기죠? 사실 정상적인 그런 환경이라면 이렇게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산업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과잉 생산 설비가 늘어났느냐? 중국은요, 특징이 뭐냐? 중앙정부에서 일단 목표를 정하면 지방정부가 아주 경쟁적으로 설비를 늘립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성이 100만 대 설비를 늘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그러면 여기에 한 장 받고 한 장 더!
200만 대 생산 설비를 늘립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성이 저기서 200만 대 했어? 그러면 나는 300만 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성들이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산업의 목표를 정하면 과잉 생산 설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가 없었죠. 왜냐? 중국 경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 시장도 점점 더 커져 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시장도 점점 확대돼 왔기 때문에 아무리 과잉 생산을 해도 결국은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자꾸만 저가에 밀어내기를 하니까 관세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은 과거에 하던 과잉 생산 밀어내기 그리고 저가 경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산업을 전부 다 고사시키고 그리고 시장을 점점 더 독점하는 이런 전략 이걸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생산, 전 세계 생산의 55%를 중국 혼자서 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중국의 5월달 철강 생산 완전히 압도적이죠. 2위인 인도의 7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철강 생산 능력 예전에는 진짜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의 1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워낙 싼 값에 진짜 수출 밀어내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상황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배터리도 저가에 밀어내기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은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80% 아닙니다. 사실은 95%쯤 되는데 이걸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상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CD 패널도 70%, 알루미늄도 59%. 자, 이 정도로 전 산업에서 과잉 생산 설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과잉 생산 설비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 경제도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올인하도록 각종 정책을 몰아붙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어떻게든 빚을 져서 지금 당장 집을 사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인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덕분에 빚더미로 지금 현재 중국의 내수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은 당장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 중국의 기업들과 그리고 가게에 엄청난 빚더미를 안겨주면서 더 이상 투자할 여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소비할 여력까지 끌어내리면서 결국 중국의 내수를 붕괴시키는 진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중국을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에 올인한 나라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아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빈집이 8,600만 채라는 포브스지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1억 채다, 이렇게 CNN에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빈집에 대해서 공식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빈집이 8,600만 채다?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부양해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중국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 중에서 이미 중국은 내수와 부동산, 건설 이런 게 다 무너졌는데 이걸로는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잘 아니까 차라리 설비 투자에 올인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 이 공장을 짓는 동안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설비를 무조건 가동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파느냐 이거 고민하지 않고 재고를 쌓더라도 계속 공장을 가동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쌓인 재고는 어떻게든 중국 정부의 외교력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 밀어내기를 하겠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쓰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게 성장률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공장만 돌리면 또 성장률이 올라가는 마법이 일어나죠. 근데 팔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공장을 돌린 것이냐? 빚을 내면 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많은 빚을 내서 공장을 억지로 돌린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방정부가 돈을 대면서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의 빚이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빚내서 과잉 생산을 해놓으니까 이 재고를 어떻게든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밀어내기 작전에 나선 거고, 중국 정부가 알리나 아니면 태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해외로 밀어내는 일종의 창구로 태무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리나 태무로 팔 수 있는 건 진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알리나 태무에서 진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값싼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결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걸 해외로 팔아 넘겨야 중국의 이 심각한 이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출 밀어내기에서 제값을 받을 수는 당연히 없죠. 억지로 밀어내는 거니까 값을 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물량은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웬걸 수출 가격?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결국은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차피 재고로 쌓여있던 물건들이에요. 이거 그냥 헐값이라도 팔아 넘겨야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잖아요. 창고를 비워야 또 다시 공장을 돌려서 이 재고를 쌓아놓지, 이 창고가 계속 차 있으면 제가 보기에 창고 부지 마련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헐값, 염가에 밀어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세계가 중국의 생각과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일단 바이든이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아예 팔지 말란 얘기죠. 태양광 패널에도 50% 관세 부과. 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니 중국 입장에서 헐값에 밀어내기를 해도 갑자기 이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예전만큼 수입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앞장을 서면서 관세 성공을 때리니까 전 세계가 동참을 하기 시작했죠. 당장 미국을 따라 유럽연합이 대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를 했는데 최고 세율을 46.3%까지 올렸습니다. 기존에 10%였으니까 대폭 관세를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전기차 관세 100% 미국하고 똑같이 물렸죠. 철강과 알루미늄 25%, 이것도 미국하고 똑같은데 이게 24년 10월부터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은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같은 나라한테 어떻게든 수출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브라질, 멕시코, 칠레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 철강 제품에 대폭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콜롬비아도 곧 대폭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게 남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의 눈치를 좀 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끈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느냐? 중국산 섬유, 전자제품, 신발 등 여러 품목에 대해서 100에서 200% 관세를 물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나라들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이제 경제 규모가 웬만큼 큰 나라 혹은 선진국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특별 관세를 물리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랑 한 러시아 정도? 요 정도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세율을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무역 장벽을 쌓다 보니까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걸 무조건 생산해 놓고 어떻게든 다른 나라한테 수출 밀어내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관세 장벽이 자꾸만 쌓이니까 이제 더 이상 공장을 돌려도 이걸 떠넘길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3% 늘 때 재고가 11% 증가했다. 중앙일보 6월 20일자 기사인데 팬데믹 이후 중국의 무리수란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진짜 창고가 모자랄 판으로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묘지 기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중국에는요, 이렇게 전기차가 버려진 곳이 진짜로 많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한 도시에서 확인한 것만 6곳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전기차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창고도 없어갖고 그냥 벌판에다가 버려놓은 이런 것들이 중국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의 이 심각한 과잉 생산과 재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왜 중국의 성장률 데이터를 믿으면 안 되는가? 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의 성장률 진짜일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인데 2023년 중국의 공식 성장률 발표는 5.2%였지만 실제로는 1.5%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성장했던 그 1.5%도 이게 재고를 쌓아놓는 거라면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고를 쌓을 창고도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쌓아놓을 공간이 없으니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중국의 공장 가동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팬데믹 직후에는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장 가동률이 점점 회복됐었죠. 문제는 이게 다시 떨어지면서 팬데믹 수준으로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 그리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중국이 일단 손해보고 팔아주니까 당장은 세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물가가 왜 안정됐느냐? 갑자기 공산품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타겟 같은 이 대형 소매 체인에서 가격을 낮췄는데 그게 전부 다 중국의 이런 값싼 밀어내기 덕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중국이 지금 현재 값싸게 밀어내는 모든 주력 상품이 전부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철강, 배터리, 전기차 뭐 등등등 아까 전에 보셨던 모든 상품이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한테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일단 묻지마 정부 지원, 묻지마 지방정부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원가보다 낮게라도 무조건 수출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가격 경쟁력을 당해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결국은 경제가 완전히 부러지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죠. 특히 한국은 여전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국이 만약에 진짜로 부러진다. 뭐 여기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워낙 많은 분야에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진짜로 부러지게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경제 정책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문제점은 하나 있거든요. 결국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가 점점 실패로 돌아가면서 디플레이션을 겪는 게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우리 정부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